问怎么问王子健呢？为什么第一反应要问他的结果？就像你昨天说的，希望他们留下来，你如愿了，他留下来了。真的。 해당 영상은 중국에서 삶이 소중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교육 자료로 많이 쓰이는 영상입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영상을 보신 적이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영상 속 이 중국인 여성은 사형수입니다. 여성은 남자친구의 사형 집행이 유예되었다는 소식에 기뻐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여성은 30분 후 숨을 거둡니다. 이 여성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함께 2006년으로 가보겠습니다. 2006년 9월 30일 오후 5시 허난성 정주시 경찰서에 전화벨이 울립니다. 여성이 다급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정동신구 교차로인데요. 지금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10분 후 경찰이 현장에 도착합니다. 40대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피범벅이 된 채 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목과 손목에 동맥이 끊겨 있었고 머리에는 둔기로 맞은 듯한 상처가 여러 발견됩니다. 목격자가 말합니다. 제가 봤어요. 여기 쓰러진 중년 남성분이 살려달라고 소리치면서 도망치고 그 뒤를 어떤 남자가 쫓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남자가 손에 들고 있던 걸로 도망가는 남자 뒤통수를 후려쳤어요. 이게 다 2분도 안 돼서 일어난 일이에요. 어두워서 가해자 얼굴을 보지는 못했지만 동작이 꽤 날쌘 걸로 봐서 젊은 남자가 분명해요. 피해자 상태를 살피던 경찰은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할 만한 작은 단서를 발견합니다. 피해자는 상처 부위를 지혈하기 위해 손수건으로 감아 놓았는데 정확히 대동맥 부위를 압박한 것으로 보아 응급처치에 대한 기초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로 보였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의료계 종사자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사건 현장은 200m 근방에 검찰청과 경찰학원이 있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라 범행을 저지르기에 적합한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장소에서 범행이 일어난 것으로 보아 범인은 초범일 확률이 높아 보인다고 했습니다. 사건 현장을 조사하던 경찰은 새로운 단서를 발견합니다. 사건 현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까맣게 걸린 차량 한 대가 버려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누군가 일부러 불을 지른 듯 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차량을 살펴보던 경찰이 말합니다. 여기 엔진은 멀쩡해요. 차량 엔진 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요. 경찰은 차량 엔진 번호로 곧 차주의 신원을 파악합니다. 소유주는 41세 남성으로 방위조, 방금 전 교차로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의 피해자입니다. 방위조의 가방 어디에도 손댄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고 시계를 비롯한 귀중품과 돈이 그대로 있는 것으로 보아 경찰은 범인의 목적이 돈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피해 남성 방위조는 둔기에 의한 다수의 두부 외상과 손목과 목 등에 난 자상에 의한 과다출혈로 인해 숨진 것으로 밝혀집니다. 모두 치명상이었습니다. 경찰은 방위조에게 큰 원한을 품고 있는 이가 범인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과연 누가 방위조를 죽인 걸까요? 이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방위조, 1965년 2월 26일 출생, 당시 나이 41세, 허난성 판간촌에서 농사를 짓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납니다. 형편이 그리 넉넉한 편은 아니었지만 어려서부터 방위조는 공부를 무척 잘했습니다. 1983년 9월 학창시절 내내 우수한 성적을 자랑했던 방위조는 정주대학 의대에 합격합니다. 대학을 졸업한 그는 대학 부속병원에서 근무합니다. 야망이 컸던 방위조는 어려웠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더 많은 돈과 권력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야망을 위해 미국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방위조는 명문 콜롬비아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간담도 분야를 전공합니다. 박사학위 취득 후 하버드 대학으로 가 분자생물학 전공 두 번째 박사학위를 취득하죠. 그는 미국 유학생활에서 평생의 인연을 만나 결혼합니다. 2004년 그의 모교인 정주대학에서 미국에서보다 더 높은 연봉을 제시하며 스카우트 제의를 합니다. 당시 방위조는 미국에서도 꽤 괜찮은 연봉을 받고 있었고 이미 미국 생활에도 어느 정도 적응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그를 스카우트하려는 모교의 노력에 그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방위조의 부인은 남편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고생해서 겨우 자리를 다 잡았는데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런 마당에 영주권까지 포기해가며 중국으로 돌아간다니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중국으로 돌아가는 문제로
아내와 갈등을 빚던 방위조는 결국 이혼합니다. 중국으로 돌아온 방위조는 정주대학 제1부속병원에서 최고 수준의 대우를 받으며 일하게 됩니다. 박사과정 지도 교수로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되죠. 2005년 7월, 방위조는 병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승승장구합니다. 그는 병원 인사처장으로 승진합니다. 방위조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았습니다. 그런 그가 대낮에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길 한복판에서 괴한의 공격에 목숨을 잃다니 해당 사건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경찰은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나섭니다. 그들은 방위조가 근무하는 정주대학 제1부속병원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동료들로부터 사건의 실마리가 되는 중요한 정보를 듣게 됩니다. 사건이 있던 날 처장님의 전 비서였던 곽상이 찾아왔어요. 사무실 안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죠. 곽상, 당시 나이 23세, 피해자 방위조의 전 비서입니다. 그리고 영상 초반에 여러분이 보셨던 바로 그 사형수죠. 경찰은 즉시 방위조의 전 비서 곽상을 주요 용의자로 지목하고 그녀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2006년 10월 1일, 경찰은 정주기차역에서 곽상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10대로 보이는 앳된 얼굴의 남성과 함께 있었습니다. 남성의 이름은 왕자건, 당시 나이 18세. 경찰은 곽상, 왕자건 두 사람을 고의살인죄로 체포합니다. 이들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곽상 옆에 20대 소녀는 누구이며 이 두 사람은 무슨 사이일까요? 지금부터 곽상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곽상, 1983년 9월 출생, 당시 나이 23세. 허난성 정주시의 한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곽상은 밝고 명랑한 소녀로 주위에 친구가 많았습니다. 2005년, 22살이 된 곽상은 전문대학 관호학과를 졸업하고 취업하기 위해 여기저기 이력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생각처럼 일이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번번이 면접에 떨어지면서 곽상은 자신감을 잃고 우울증에 빠집니다. 계속되는 실패에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던 그녀에게 하루는 대학 친구가 전화옵니다. 정주대학 병원에서 사람을 구하고 있대. 임시직이기는 한데 인사처장 비서라 보조 업무만 하면 돼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야. 집에 서 있는 것보단 낫지 않겠어? 처음엔 비정규직의 급여도 작고 조건도 별로라 지원하고 싶진 않았지만 마침 대학 전공과도 맞고 평소 병원에서 일하고 싶었던 데다 인사처장 비서라는 일이 뭔가 폼나 보여 마음을 바꿔 지원하게 됩니다. 며칠 후 그녀는 합격 통지를 받고 정주대학 제1부속병원에 출근하게 됩니다. 곽상은 비록 임시직이기는 했지만 취업에 성공했다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곽상의 부모 역시 딸이 병원에 취업했다는 사실에 무척 좋아했습니다. 2005년 10월, 방위조가 인사처장으로 승진한 지 3개월이 됐습니다. 22살의 곽상은 방위조의 비서로 일하게 됩니다. 일이 서툴렀던 곽상은 처음에 실수가 잦았습니다. 그러나 방위조는 곽상을 나무라기보다는 하나하나 일을 알려주며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 줍니다. 곽상은 처음 출근하던 날을 기억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상사 방위조가 대단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가 업무에 있어 자신에게 높은 수준을 요구할 것이며 매우 엄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생각과 달리 잔뜩 긴장하고 있는 곽상에게 방위조는 그녀가 일을 배울 수 있게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고 혹여 그녀가 실수하더라도 꾸짖기보다는 그녀가 일을 배울 수 있게 차분히 기다려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곽상은 방위조의 친절함과 자상함에 고마움을 느낍니다. 하루는 출장을 다녀온 방위조가 곽상에게 수입 초콜릿을 선물합니다. 그녀는 상사의 세심함에 감동받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였습니다. 곽상은 방위조가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좀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자기가 오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방위조는 평소 부하 직원들과 관계도 좋았고 직장 내 평판도 좋습니다. 곽상은 능력도 있는 데다 항상 점잖고 위아래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예의 바른 방위조가 모든 면에서 완벽한 좋은 상사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방위조를 상사로서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존경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내 두 사람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2006년 2월 말 설 연휴가 지나고 방위조의 생일날입니다. 하루 업무가 끝난 인사팀 식구들은 방위조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곽상 역시 방위조의 생일 파티에 참여합니다. 다들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술 마시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들은 이어진 노래방 자리에서 게임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연거푸 게임에서 진 곽상은 벌주까지 분위기에 휩쓸려 꽤 많은 술을 마십니다. 늦은 밤 파티가 끝나고 일행은 노래방을 나옵니다. 곽상은 너무 취해 제대로 걸을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비틀거리는 그녀를 동료가 부축해 밖으로 나옵니다. 곽상의 동료가 소리칩니다. 저기 곽상이 많이 취했는데 가는 길에 곽상 좀 데려다 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그러자 인사처장 방희조가 말합니다. 제가 가는 길에 바래다 줄게요. 함께 술자리에 있던 일행들은 방희조의 행동에 취한 부하 직원이 안전하게 집에 돌아갈 수 있게 바래다주는 멋진 상사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방희조는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곽상을 차에 태웁니다. 다음날 곽상은 낯선 방에서 눈을 뜹니다. 그녀의 옆에는 인사처장 방희조가 옷을 벗고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이때 곽상의 몸에 통증이 전해집니다. 지난밤 방희조는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곽상에 억지로 관계를 맺습니다. 평소 온화하고 점잖은 모습으로 친절을 베풀었던 상사가 밤사이 자신에게 몹쓸 짓을 한 것입니다. 자신이 당했다는 사실을 안 곽상은 배신감과 수치심에 소리를 지릅니다. 곽상이 무슨 짓을 한 거냐며 울며 분노하자 방희조는 당황합니다. 자신이 수년간 쌓아온 것들이 한 방에 무너질 수도 있는 순간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자 그는 진심 어린 사죄를 하기보다 얼른 곽상의 입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앞섭니다. 그는 곽상을 다독이며 말합니다. 당신도 느꼈겠지만 나 사실 당신을 좋아하고 있어. 당신도 나한테 마음 있잖아. 그렇지? 어제 당신도 나도 서로가 원해서 한 일이야. 그리고 잘 생각해봐.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서 당신이 얻는 게 뭐지? 당신이 여기서 입을 다문다면 난 그것에 대해 확실하게 보상할 거야. 곽상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자기가 상사로서 한 인간으로서 존경했던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눈앞에는 비열한 파렴치한이 앉아 있었습니다. 곽상의 마음은 실망과 원망으로 가득했지만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생각에 잠깁니다. 지금 경찰에 신고해봤자 사회적 지위가 있고 돈도 많은 방희조는 어떻게든 법망을 빠져나갈 테고 임시직인데다 상사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자기는 언제든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남자를 만나고 결혼하는 데에도 문제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생각을 읽었는지 방희조가 서둘러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여기서 네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너를 정규직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 쥐꼬리만한 월급에 언제 회사에서 쫓겨날지도 모르는 계약직 신분인 곽상에게 쉽게 뿌리칠 수 없는 솔깃한 제안이었습니다. 방희조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줄 힘과 돈이 있는 자입니다. 곽상은 생각합니다. 어차피 벌어진 일이야. 괜히 일을 시끄럽게 만들어봐야 내가 얻는 건 없어. 진짜 정규직만 될 수 있다면 그게 더 나을지도. 그래, 그냥 연애 한 번 했다고 치자. 세상 물정이 어둡고 어렸던 곽상은 자기가 당한 일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곽상은 방희조의 약속을 믿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습니다. 방희조와 곽상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회사에 출근해 평상시와 다름없이 행동합니다. 방희조는 일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두루두루 세심히 곽상을 보살핍니다. 곽상은 서서히 방희조가 제공하는 여러 혜택에 물듭니다. 그녀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정규직 전환이었습니다. 방희조는 우려와 달리 곽상이 순순히 자기 말을 들으면서 조용히 일이 수습되는 것 같아 보이자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곽상에게 부적절한 관계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곽상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할 때면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야. 갑자기 내가 너를 정규직으로 만들어주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 우리 사이를 의심하며 여러 소문이 많을 거야. 조금만 기다려. 방희조는 약간의 돈을 쥐어주며 그녀를 달랩니다. 방희조는 밤이면 곽상을 자기 집으로 불러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돈을 주죠. 월급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게 되니 곽상도 방희조의 제안을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하나의 거래처럼 그렇게 지속됩니다. 이 사람은 나에게 몹쓸 짓을 했어. 그러니 평생 내게 빚을 갚아야 해. 곽상은 방희조가 자신에게 큰 빚을 졌고 자신은 마땅히 받아야 할 걸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방희조의 생각은 달랐죠. 가방끈 짧고 뭐 하나 내세울 거 없는 저런 여자가 나랑 엮인다는 건 말도 안 되지. 방희조는 곽상을 위해 무언가를 할 마음도
필요성도 느끼지 못합니다. 자기에겐 별거 아닌 푼돈으로 조정할 수 있는 놀이개쯤으로 여기죠. 방위조는 정규직을 해줄 듯 말 듯 곽상을 안달나게 해 오히려 곽상이 자기 말에 꼼짝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곽상은 돈 몇 푼에 욕정을 푸는 상대로 전락해버립니다. 세상에 비밀은 없는 법. 시간이 흐르자 인사팀 내 방위조와 곽상 두 사람 사이가 심상치 않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 소문은 방위조의 귀에도 들어갑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방위조는 사람들의 시선을 무척 의식하는 사람입니다. 평판, 명성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는 소문이 더 이상 퍼지는 걸 막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2006년 7월 방위조는 곽상을 인사팀에서 재무팀으로 보내버립니다. 병원에 이상한 소문이 퍼지는 걸 막기 위해서였죠. 곽상은 인사처장 비서라는 상대적으로 괜찮은 직책에서 같은 임시직이면서 팀만 바뀐 결정에 불만을 품습니다. 곽상은 바로 방위조를 찾아가 대체 언제 정규직으로 전환해 줄 거냐며 따집니다. 방위조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며 잠시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물질적 보상을 하죠. 곽상은 우선 방위조를 믿고 기다려보기로 합니다. 2006년 8월 정주대학 제1부속병원에 150명의 병동 간호사를 채용하는 대규모 채용 공고가 올라옵니다. 방위조는 좋은 기회라며 곽상에게 간호사 채용 공고에 지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곽상은 이번에야말로 진짜 정규직이 된다고 생각해 들뜬 마음으로 바로 지원합니다. 곽상은 외과병동 간호사로 채용됩니다. 드디어 정규직이 되었다는 생각에 너무 기뻤습니다. 그러나 착각은 자유라고 하죠. 병동 간호사 역시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이었습니다. 월급이며 조건은 달라진 게 없는데 일은 더 힘들고 고됐습니다. 곽상은 방위조에게 또 당했다는 생각에 분노했습니다. 곽상은 방위조를 찾아가 당장 인사팀으로 다시 보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나갖고 놀아요? 정규직 해주겠다고 했잖아요. 나 다시 인사팀으로 보내줘요. 그러나 방위조는 전혀 당황하는 기색 없이 늘 그랬듯 간교한 새치혀로 능구렁이처럼 빠져나갑니다. 우리 애기 화났어? 조급해하지 마. 무슨 일이든 다 때가 있는 법이야. 방위조는 조금만 기다리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겠다고 약속하지만 사실 그의 속내는 말과 달랐습니다. 방위조가 곽상을 병동 간호사로 보낸 건 병원에서 곽상과 마주치는 껄끄러운 상황을 피하고 불필요한 소문이나 잡음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곽상을 정규직으로 만들어줄 마음 따위는 전혀 없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곽상 역시 방위조의 약속이 그저 말뿐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저 사람은 그저 내 몸을 원하는 거였구나. 정규직이 될 가망은 보이지 않고 잠자리나 하고 돈이나 받는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자신의 상황에 곽상은 절망했습니다. 그에 반해 방위조는 여전히 승승장구하며 잘나가고 있었죠. 곽상의 가슴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에게 꼭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곽상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의 말을 믿고 기다리는 일밖에는 없었습니다. 정확히 말해 방위조를 믿는다기보다는 곽상 본인도 방위조가 제공하는 물질적 혜택과 편리함에 길들어져 방위조가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더 솔직한 표현이겠네요. 곽상은 자기를 가지고 노는 방위조에게 분노하면서도 방위조가 부르면 그의 집으로 가 여전히 그와 잠자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대가, 돈을 받았죠. 곽상은 돈을 받아 방위조의 집을 나설 때면 밀려오는 공허함과 무기력함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PC방으로 가서 당시 사회적으로 크게 유행했던 인터넷 채팅을 합니다. 인터넷 채팅을 하면서 만나는 모르는 이들을 통해 곽상은 지친 현실을 위로받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왕자건이라는 한 남자를 알게 됩니다. 왕자건, 1988년 4월 출생, 당시 나이 18세, 허난성 식량 출신입니다. 왕자건은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으로 곽상보다 5살 어립니다. 채팅에서 만난 곽상과 왕자건은 서로 빠르게 친해집니다. 왕자건은 또래 친구들에게서 볼 수 없는 성숙한 여성에서만 느낄 수 있는 곽상의 부드러움과 성숙함에 반합니다. 반대로 곽상은 주위의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관계에서는 볼 수 없었던 어리숙하고 순수한 모습의 왕자건에게 빠져듭니다. 채팅을 하며 만난 지 한 달 만에 두 사람은 실제로 만나기로 합니다. 곽상은 방위조에게 빌린 차를 타고 왕자건을 만나러 갑니다.
실제로 만난 두 사람은 대화가 너무 잘 통해 자연스레 연인이 됩니다. 솔직하고 열정적인 18살의 왕자건은 곽상을 진심으로 대했고 그녀를 배려했습니다. 상처받은 곽상의 마음에 위안이 되어 주었죠. 그녀는 왕자건을 만나면서 하루가 다르게 밝아지고 자신감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곽상은 왕자건과 진짜 제대로 된 사랑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방위조와의 관계를 정리해야만 했죠. 곽상은 방위조가 불러도 그를 만나러 가지 않습니다. 더 이상 예전에 호락호락하게 당하기만 하던 곽상이 아니었습니다. 곽상이 자기 말을 듣지 않자 방위조는 자존심이 상당히 상했습니다. 그는 곽상을 불러 화를 냅니다. 곽상 역시 지지 않고 말합니다. 당신은 날 정규직으로 만들어준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으면서 그래놓고 나랑은 자고 싶나 봐요? 난 당신이랑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으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요. 평소 하찮게 보고 업신여겼던 곽상이 세게 나오자 방위조는 격노합니다. 감히 나한테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방위조는 인사처장이라는 자기 지위를 이용해 바로 곽상을 병원에서 해고합니다.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곽상은 너무 분했습니다. 자기를 놀이개처럼 가지고 논 것도 모자라 이제는 병원에서 쫓아내다니. 진정한 사랑을 만나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세상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사건 발생 보름 전 병원에서 쫓겨난 곽상은 너무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곽상은 남자친구 왕자건에게 지금까지 자기가 겪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합니다. 술에 취해 당한 일부터 정직원의 빌미로 계속해서 관계를 요구한 일까지, 물론 그 대가로 물질적 보상을 받았다는 말은 쏙 빼놓고 말이죠. 한창 혈기왕성한 때에 여자친구가 치욕스러운 일을 당했다는 사실을 안 왕자건은 크게 분노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혼내주고 당신의 원수를 갚아줄게요. 왕자건의 이야기를 들은 곽상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반드시 지옥에 보내버릴 거야. 두 사람은 뒷일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감정에 휩쓸려 충동적으로 방위조를 죽이기로 합니다.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곽상이 방위조를 병원에서 데리고 나오면 왕자건이 방위조를 없앤다. 곽상은 망치와 메스를 준비합니다. 이제 모든 걸 끝낸다. 2006년 9월 30일 오후 4시 방위조의 사무실로 곽상이 찾아옵니다. 그녀는 소리를 지르며 따집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던 방위조는 곽상이 더 시끄럽게 굴기 전에 서둘러 곽상을 데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곽상은 의도한 대로 방위조를 병원 밖으로 데리고 나오는데 성공합니다. 두 사람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차에 탑니다. 방위조는 조수석에, 곽상은 운전석에 타고 차를 몰면서 병원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잠시 후 곽상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왕자건을 차에 태웁니다. 방위조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사촌 동생이에요. 걱정하지 말아요. 정동신구 교차로 부근에 차를 세운 곽상이 방위조에게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할게요. 약속 지켜요. 날 정규직으로 만들어줘요. 곽상의 말이 끝나고 방위조가 뭐라고 대답할 틈도 없이 뒷좌석에 앉아있던 왕자건이 메스를 꺼내 방위조의 목과 오른 손목의 동맥을 향해 휘두릅니다. 갑자기 피가 솟구쳐 오릅니다. 의사인 방위조는 순간 자기가 치명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바로 알아차립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차문을 열고 상처 부위를 감싼 채 사력을 다해 도망칩니다. 왕자건이 망치를 들고 그의 뒤를 쫓습니다. 방위조가 한창 나이에 10대 소년을 따돌린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얼마 못 가 방위조는 왕자건에게 붙잡히고 왕자건은 방위조의 뒤통수를 여러 번 가격합니다. 방위조는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곽상은 차에서 이 모든 걸 지켜봅니다. 방위조가 죽은 걸 확인한 왕자건이 차로 돌아오자 두 사람은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에 차를 세운 뒤 증거를 없애기 위해 차와 범행 도구를 모두 불에 태웁니다. 그들은 티베트로 도망가기 위해 정주 기차역으로 갑니다. 하지만 한 발 앞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경찰에 의해 결국 체포됩니다. 여기까지가 곽상의 진술입니다. 그녀는 왕자건은 어린아이일 뿐이라며 아무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저한테 세뇌당한 거예요.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아이일 뿐이라고요. 모든 건 제가 꾸미고 제가 한 거예요.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곽상은 범행 계획을 세우고 범행 도구를 준비한 건 모두 자신이라며 왕자건은 죄가 없음을 일관되게 주장합니다. 경찰이 묻습니다. 대체 무슨 생각으로
지켜보는 눈이 많은 사무실로가 방위조를 불러내고 백두대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교차로에서 그런 일을 저지른 거죠? 곽상이 답합니다. 전 방위조를 죽이고 저도 죽을 생각이었어요. 티베트로 가려고 했던 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꼭 가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사건 발생 1년 후 2007년 8월 2일 정주시 중구민민법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해당 사건은 중국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고 방위조의 가족은 곽상과 왕자건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바란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중국 사법부는 고의살인죄로 곽상, 왕자건 두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곽상은 왕자건에 대한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건을 이 일에 끌어들이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녀는 자기가 남자친구를 죽게 만들었다며 후회했습니다. 곽상은 진심으로 남자친구가 잘 살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2008년 9월 9일 허난성 고등법원 역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4개월 뒤 2008년 12월 곽상의 형 집행일입니다. 그리고 왕자건은 주범이 아니라는 이유로 2년의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습니다. 国最高人民法院对你执行死刑命令的这个通知，今天将你交付执行。临行前，你有什么遗言和进谏需要我们向你的亲属代为转达的？希望我爸妈好好的。其他有没有了？交付刑场，交付执行。 곽상의 모습을 드러내자 기자들이 모여듭니다. 지금 곽상의 관심은 오직 하나, 왕자건의 안위였습니다. 为什么问王子健呢？为什么第一反应要问他的结果？就像你昨天说的，希望他能留下来。你如愿了，他留下来了。真的， 기자의 말을 들은 곽상은 너무 기뻐하며 지금까지 애써 참아온 눈물을 흘립니다. 为什么会那么高兴？放心，但是他有话让我带给你。他说他到现在都真心喜欢你。说其实你不是你欠他的，那是他自己的选择，说他怪你。 이야기를 듣던 곽상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如果可以的话，如果我愿意的话，请我替我找我爸。 30분 후 그녀는 25세의 짧은 생을 마감합니다. 해당 사건이 일어난 지 1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 사건은 중국 사회에 많은 논란거리를 던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어린 여성에게 몹쓸 짓을 하고 이를 이용해 비열한 짓을 서슴지 않았던 방위조. 적법한 방법이 아닌 부적절한 방법으로 자신의 피해를 보상받으려다 또 다른 욕망에 사로잡혀 버렸던 곽상. 18이라는 어린 치기의 살인이라는 자기 인생의 무책임한 행동을 해버린 왕자건. 18년이 지난 지금 중국인들은 피해자였던 곽상에게 사형이라는 형벌은 너무 지나친 중형이었던 게 아니냐며 그녀에게도 삶을 다시 살 기회가 주어졌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2008년 9월 27일) 오전 8시 30분 상해철도 중구법원. 여기 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이들의 재판은 중국 전역에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모든 건 저 여자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전 그녀를 정말 사랑했고 항상 그녀가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하는지 모르겠네요. 전 저 사람이 한 일에 가담하지 않았어요. 모르는 일이에요. 이들은 지금 한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자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는 남자와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하는 여자. 이들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지 지금으로부터 6개월 전 2008년의 어느 봄날로 가보겠습니다. 2008년 3월 15일 오후 2시 44분 중국 상해에서 남경으로 향하는 후닝성 쿤산역에서 일하는 철도감시원 주 씨는 쿤산역 부근 철길에서 철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저 멀리
잔디밭에 있는 동그란 물체가 하나 들어옵니다. 이상한 느낌에 그는 가까이 다가가 수상한 물체의 정체를 확인합니다. 순간 그의 머리가 새하얘졌습니다. 놀랍게도 동그란 물체는 사람 머리였습니다. 주 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결심한 이가 선로에 누워있다 변을 당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오후 4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주변을 봉쇄하고 수사를 시작합니다. 철도 감시원 주 씨가 발견한 머리는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단지 40대 전후의 남성이라는 것만 알아볼 수 있었죠. 한 경찰관이 주변 풀밭에서 두개골 파편으로 보이는 조각 2개를 찾아냅니다. 경찰은 선로 주변에 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그 주변을 샅샅이 수색하지만 다른 신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레일은 파손된 곳 하나 없이 모두 깨끗했습니다. 사람이 눌렸을 것으로 추정되는 자국이나 핏자국도 보이지 않았죠. 경찰은 이 사건이 선로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이 사건은 명백한 살인사건으로 피해자는 다른 곳에서 살해돼 이곳에 유기된 것이다. 범인은 다른 곳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게 얼굴을 심하게 훼손시킨 뒤 이곳에 유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얼마 후 경찰은 철로 주변에서 검은색 비닐봉지와 어두운색 상의를 발견합니다. 경찰은 범인이 옷으로 머리를 감싸 검정 비닐봉지에 넣은 뒤 기차에 탄 후 달리는 기차 안에서 검정 비닐봉지를 밖으로 던졌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땅바닥에 떨어질 때 그 충격으로 인해 머리가 비닐봉지 밖으로 튀어나온 거죠. 기차역 너머에서 철로 쪽으로 던졌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잠시 언급됐지만 주변이 수풀과 연못으로 둘러싸여 있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경찰은 어떠한 상황인지 대략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었지만 범인을 잡기에는 그 단서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시속 200km 넘는 속도로 달리는 고속철도에서 누가 과연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을까요? 경찰은 먼저 범인이 탔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차를 찾습니다. 후닝성 쿤산역에는 매일 200여 개의 기차가 지나갑니다. 지나는 도시만 해도 좋기 100곳은 되죠. 경찰은 이 중 범인이 비닐봉지를 던졌을 만한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기차 57대를 추련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이 57대의 기차 역시 지나는 도시만 해도 수십 개가 넘었고 이용 승객 수만 해도 대략 5만 명이 넘었습니다. 여기에서 범인을 찾는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경찰은 머리가 발견된 쿤산역과 역 주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모두 확인하고 역무원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이지만 2주가 지나도록 결정적인 단서를 찾지 못합니다. 유일한 증거인 머리조차도 얼굴은 심하게 훼손된 데다 관련된 실종 신고조차 없어 피해자의 신원조차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사건이 제자리 걸음을 거듭하고 있던 그때 담당 경찰은 이 매듭을 풀어줄 해결사 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바로 범죄 수사 전문가 장흔입니다. 장흔은 법의학적 얼굴 복원, 즉 사망한 사람의 머리뼈를 이용해 살아있었을 당시의 모습을 예측하고 재구성하는 분야의 전문가였습니다. 3월 17일 피해자가 발견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장흔은 단연간의 경험을 살려 피해자의 얼굴을 완벽히 복원해냅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목구비가 비교적 집중된 편이에요. 이런 유형의 생김새는 안위성이나 강서 일대에 주로 살죠. 경찰은 장흔에 의해 복원된 피해자의 몽타주를 후닝성 기차역 역무원과 경찰에 보내 수사 협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언론에 해당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4만여 장이 넘는 몽타주를 후닝성 기차역과 인근 도시에 배포합니다. 3월 31일 경찰서에 전화벨이 울립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안위성 방부시에 사는 왕문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몽타주의 남자가 3월 10일 저녁 이후로 연락이 되지 않는 자기 형 왕문도와 닮았다고 말합니다. 그의 가족은 여러 방법으로 형 왕문도를 찾고 있었지만 찾을 수 없었다고 하죠. 실종된 왕문도의 머리 뒤에는 흉터가 있었는데 피해자의 머리 뒤에도 역시 흉터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유전자 감식을 통해 마침내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합니다. 그는 바로 왕문거래형 왕문도가 맞았습니다. 왕문도,
당시 나이 48세, 안휘성 방부시 출신으로 건설 노동자입니다. 그는 마작에 빠져 큰 빚을 지게 되고 하던 일도 그만둡니다. 현재 그는 아내와 이혼한 상태이며 두 사람 사이에는 소설이라는 딸이 한 명 있습니다. 주변인들에 따르면 왕문도는 쿤산으로 자주 도박을 하러 갔습니다. 쿤산은 왕문도의 머리가 발견된 곳이기도 하죠. 경찰은 왕문도가 쿤산에서 발견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 도박빚 때문에 살해된 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경찰은 쿤산에 있는 도박장을 유력한 범행 장소로 지목하고 수사를 벌입니다. 그러나 왕문도와 원한 관계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를 만한 사람은 없어 보였습니다. 왕문걸은 3월 10일 저녁에 형 왕문도를 마지막으로 봤다고 했습니다. 그는 형과 연락이 되지 않아 형수 조소온을 찾아 경찰에 신고하자고 이야기했지만 그녀는 크게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곧장 왕문도에 전환해 조소온을 찾아갑니다. 그녀는 안휘성 방부시 교회에 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소온에게 전남편 왕문도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경찰의 말을 들은 조소온은 처음에는 당황하는 듯 하더니 이내 관심 없다는 듯 별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조소은 1964년 11월 12일 출생, 당시 나이 44세. 1990년 조소은은 방부시의 한 건설회사에서 일하고 있던 왕문도를 만나 사랑에 빠집니다. 두 사람은 결혼하고 이듬해 아들 동동을 낳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아들은 선천성 간질을 앓고 있었습니다. 조소은은 아들의 치료를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닙니다. 하지만 남편 왕문도는 아들이 아프거나 말거나 영 관심이 없었습니다. 왕문도는 게으르고 도박을 좋아했습니다. 마작에 빠져 가지고 있던 돈을 다 날려먹고 빚까지 집니다. 또 성질까지 불같아 사소한 일에도 걸핏하면 조소은에게 손을 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바람까지 피우죠. 그는 결혼하자마자부터 바람을 피웠는데 심지어 아내 조소은과 아픈 갓난쟁이 아들 동동이 자고 있는 침대에 외간 여자를 불러들여 관계를 하는 등의 엽기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는 아픈 아이를 돌보느라 몸과 마음이 지친 아내를 외면한 채 집에 다른 여자를 들이고 함께 사는 등 아내를 무시하는 최악의 행태를 보입니다.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던 데다가 아픈 아들을 돌보느라 일을 할 수 없었던 조소은은 경제적으로 온전히 남편 왕문도에게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 병원비를 위해서는 이 모든 치욕과 수모를 참아내야만 했습니다. 2006년 왕문도와 조소은의 아들 동동이 15년의 짧은 생을 살다 세상을 떠납니다. 사랑하는 어린 아들의 죽음에 조소은은 크게 상실합니다. 그리고 내내 철저히 아들을 외면했던 남편 왕문도에 대한 분노가 폭발합니다. 2006년 10월 더 이상 남편 왕문도를 참을 수 없었던 조소은은 이혼을 요구합니다. 난리를 칠 줄만 알았던 왕문도는 의외로 순순히 이혼에 합의합니다. 조소은을 조사하던 경찰은 그녀가 남편을 살해할 동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고 아픈 자식을 허망하게 보낸 탓에 충분히 남편을 원망하고 증오해 그를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소은은 어릴 때부터 줄곧 안휘성 방부시에 살았으며 타도시를 가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당연히 기차 자체를 탄 적도 별로 없었죠. 하지만 경찰은 조소은에 대한 의심을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조소은과 왕문도가 함께 살고 있는 집을 수색하지만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합니다. 수사에 애를 먹던 경찰의 눈에 조소은과 왕문도 사이에 일반적이지 않은 특이점이 발견됩니다. 조소은과 왕문도는 2006년 10월 이혼했지만 여전히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 왕문도에 대한 반감과 상처가 상당한 조소은이 왕문도와 함께 살고 있는 게 아무래도 이상했습니다. 2008년 4월 2일 경찰은 왕문도의 전부인 조소은과 그녀의 연인 왕빈을 왕문도 살해 혐의로 체포합니다.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일까요? 그리고 왕빈은 대체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사건의 전말을 알아보겠습니다. 조소은은 왕문도와 16년을 부부로 같이 살았습니다. 그녀의 결혼 생활은 너무나 불행했습니다. 결혼 후 줄곧 다른 여자를 부인과 어린아들이 있는 집에 데려와 당당히 한 집에 살았던 남편. 게다가 그는 도박에도 손을 대 큰 빚을 졌고 무력까지 행사하는 폭군이었죠.
하나밖에 없던 아들은 내내 병으로 시름시름 앓다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말 그대로 조소은의 가슴은 피멍이 들었습니다. 16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조소은은 문구점을 차려 새로운 인생을 준비합니다. 행복이란 건 없을 것만 같았던 그녀의 인생에 왕빈이라는 한 남자가 들어옵니다. 왕빈, 1968년 2월 8일 출생, 당시 나이 40세, 안위성 방부시 사람으로 특별한 직업 없이 상해 홍코구에서 오토바이로 사람들을 태워주는 일을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왕빈은 아내와 사별하고 혼자 딸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왕빈은 조소은에게 첫눈에 반합니다. 조소은 역시 그가 싫지 않았습니다. 왕빈은 전남편 왕문도와 전혀 다른 남자였습니다. 조소은을 존중해주고 아이들에게 자상하며 부지런하고 책임감 있는 다정다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조소은은 왕빈과 재혼을 결심합니다. 제2의 인생을 꿈꾸며 두 사람은 고등학생인 왕빈의 딸의 대학 진학에 맞춰 이사할 계획도 세웁니다. 그런데 조소은의 바람과 달리 그녀에게 새로운 삶과 사랑은 쉽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2007년 여름, 왕문도와 조소은이 이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는 시점에 조소은에게 남자가 생겼다는 사실을 한 전남편 왕문도가 조소은을 찾아와 재결합을 요구하며 다시 그녀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안 왕빈이 이를 제지하려 하지만 전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조소은은 왕빈을 말립니다. 왕빈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들을 인간이 아니었던 거죠. 이웃들 역시 왕문도가 매일 찾아와 조소은을 괴롭히고 행패를 부렸다고 증언합니다. 왕문도는 8살 난 딸 소설을 생각해 자신에게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하지만 조소은은 다시 예전의 지옥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자 왕문도는 막무가내로 조소은의 집에 눌러 살며 온갖 행패를 다 부렸습니다. 조소은과 왕문도가 이혼 후에도 같이 살았던 건 왕문도가 일방적으로 조소은의 집에 쳐들어와 산 것이지 조소은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왕문도는 조소은을 향해 욕설을 퍼붓고 신체적 무력뿐만 아니라 성적인 무력까지 행사합니다. 왕문도는 조소은이 왕빈을 만나는 걸 반대하며 계속 만남을 지속하면 두 사람 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합니다. 2007년 9월, 왕문도는 패거리들과 같이 왕빈의 집에 쳐들어가 집기들을 다 때려 부수고 왕빈을 위협합니다. 왕빈은 너무 화가 났지만 아직 어린 딸과 조소은을 생각해 참습니다. 특히 왕빈은 아직 고등학생인 딸이 너무 걱정됐습니다. 그는 일 때문에 상해에 자주 가 집을 비우는 일이 잦습니다. 아직 어린 딸이 집에 혼자 있는 경우가 많아 혹시라도 딸이 왕문도 일당에게 해코지라도 당할까 걱정돼 그는 모든 굴욕과 모욕을 참습니다. 왕문도의 행패는 날이 갈수록 심해집니다. 조소은은 자기로 인해 왕빈과 그의 딸이 피해를 보는 것 같다며 힘들어했습니다. 그런 조소은을 보며 왕빈은 곁에서 그녀를 평생 지켜주겠노라 다짐합니다. 2008년 2월, 왕문도와 조소은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누나가 이혼 후에도 계속 괴롭힘을 당하는 걸 본 조소은의 남동생이 왕문도를 찾아가 따집니다. 그러나 이를 참고 가만히 있을 왕문도가 아니죠. 왕문도는 조소은을 찾아가 말합니다. 감히 너 따위가 동생을 시켜 날 건드려? 너도 왕빈도 가만두지 않겠어. 왕빈의 딸은 내가 가만둘 것 같아? 너희가 평생 후회하게 만들어 주겠어. 너는 두고 후회하게 될 거야. 2008년 3월 7일, 왕문도와 조소은은 크게 다투고 왕문도는 왕빈의 집에 찾아가 그의 고등학생 딸을 위협합니다. 조소은은 이를 필사적으로 말립니다. 이에 왕문도가 말합니다. 내가 여기서 멈출 거라고 생각하지 마. 조소은은 두려웠습니다. 이대로 왕문도를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고작 몇 년 교도소에서 살다 금방 나와 또 자신들을 괴롭힐 게 뻔했습니다. 저 사람을 없애야 비로소 끝난다. 조소은은 왕빈에게 이 사실을 말합니다. 왕빈 역시 이제 더는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왕빈의 딸 사랑은 유명했습니다. 그에게 하나뿐인 딸은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걸핏하면 왕문도가
딸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니 아빠로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3월 10일 오후 4시 왕비는 혼자 왕문도를 상대하기는 무리라는 생각에 자기 일을 도와줄 남성 3명, 조통, 왕순당 조용강을 고용합니다. 그들에게는 단지 떼인 돈을 받으려는 것뿐이라며 약간의 위험만 하면 되는 일이라고 속입니다. 왕빈과 조통, 왕순당 조용강 일당은 밧줄 테이프 등을 가지고 상해에서 방부시로 가는 열차에 몸을 싣습니다. 밤 10시 왕빈과 그 일당이 방부시에 도착합니다. 왕빈은 조소은에게 연락해 집에 왕문도가 있는지 묻습니다. 조소은이 말합니다. 아니, 지금 밖에서 마작 게임 중이래. 밖에서 조금만 기다려. 그들은 조소은의 집 앞에서 왕문도가 집에 오기를 기다립니다. 밤 12시 왕문도가 집에 옵니다. 조소는 왕빈과 약속한 대로 왕빈이 집에 들어올 수 있게 미리 문을 열어둡니다. 왕빈 일당이 조용히 조소은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후 왕문도가 잠이 든 걸 확인한 조소은이 침실에서 나와 왕빈 일당에게 손짓합니다. 왕빈 일당은 잠든 왕문도를 밧줄로 묶고 본때를 보여줍니다. 이를 마치고 왕빈은 조통, 왕순당 조용강에게 약속대로 1700위안을 줍니다. 그리고 상해에 돌아가서 나머지 500위안을 마저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3월 11일 조통, 왕순당 조용강은 바로 상해로 떠납니다. 세 사람이 현장을 떠나자 왕빈은 왕문도를 죽이고 조소은과 함께 왕문도를 화장실로 옮깁니다. 그는 화장실에서 왕문도의 신체를 작업해 비닐봉지에 담습니다. 작업이 끝난 후 왕빈은 증거를 없애기 위해 화장실을 깨끗이 청소합니다. 3월 12일 저녁 왕빈은 트럭을 운전하는 친구를 만나 상해의 양고기를 가져가 팔 거라며 친구의 트럭에 왕문도가 담긴 비닐봉지를 싣고 무사히 상해 숙소로 옵니다. 3월 13일 왕빈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상해 부동에 있는 하청과 공중 화장실 등의 왕문도를 나눠버립니다. 그리고 왕문도의 옷은 태워버립니다. 3월 14일 저녁 왕빈은 왕문도의 머리를 가지고 상해 기차역에서 소주로 가는 후닝성 열차를 탑니다. 그는 기차가 쿤산역 부근을 지날 즈음에 화장실로가 창문 밖으로 왕문도의 머리를 던집니다. 왕빈은 각기 다른 장소에 왕문도를 유기했기 때문에 경찰이 절대 신원을 파악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좁은 화장실에서 머리를 던지는 바람에 철길 바로 옆 잔디밭에 머리가 떨어지는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그래서 다음날 철도 감시원에 의해 왕문도의 머리가 발견되었고 이는 사건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되고 말죠. 경찰은 왕문도의 전부인 조소은을 조사할 당시 조소은에게서 이상함을 느끼고 그녀의 남자친구 왕빈의 행적을 조사하다 일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을 상해에서 보내는 왕빈이 왕문도가 사라진 3월 10일 방부시에 돌아온 걸 알게 됩니다. 경찰은 상해역 CCTV를 확인하던 중 3월 14일 영상에서 유의미한 장면을 찾아내는데 화면을 보시면 여기 이 사람이 왕빈입니다. 여기 보면 그의 손에 비닐봉지 같은 게 들려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모양을 보니 안에는 둥글둥글한 물체가 들어있는 듯 보입니다. 왕빈은 그대로 비닐봉지를 들고 기차에 탑니다. 그리고 소주에 도착한 뒤 바로 다시 상해로 돌아가죠. 그런데 상해로 돌아가는 그의 손에는 문제의 그 비닐봉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경찰은 왕빈이 들고 있던 물건이 바로 왕문도의 머리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방부시에 있는 왕빈의 집을 수색합니다. 그리고 부엌 식탁 위에서 그가 하나밖에 없는 딸에게 남긴 편지를 발견합니다. 편지에는 딸에게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시각 조소은의 집을 수색하던 경찰 역시 새로운 증거를 발견합니다. 화장실 세탁기 주변 바닥에 있는 쌀알 크기의 혈흔을 발견한 거죠. 분석 결과 혈흔은 왕문도의 것이었습니다. 4월 2일 명백한 증거를 확보한 경찰은 왕빈과 조소은을 체포합니다. 2008년 4월 5일 이들을 도왔던 조통, 왕순당 조용강 역시 체포됩니다. 2008년 9월 27일 재판이 중국 전역에 생중계되는 가운데 왕빈과 조소은이 법정에 섭니다. 조소은은 주장합니다.
저는 왕빈이 전 남편 왕문도를 살해하는데 가담하지 않았어요. 당시에는 왕문도가 죽었는지도 몰랐다고요. 이에 왕빈은 조소훈과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원래 왕문도를 살해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조소훈이 절 설득했어요. 언제, 어디에서 죽일지 다 조소훈의 생각이었고 범행 도구도 조소훈이 가져다 줬어요. 중국 사법부는 판결합니다. 왕빈과 조소훈은 공모하여 고의적, 불법적으로 타인의 생명을 빼앗았으며 범죄 사실이 명확하고 증거가 신빙성 있고 충분하며 고의성이 인정돼 사형에 처한다. 왕빈은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조소훈은 2년간 사형이 유예되고 경우에 따라 무기징역으로 감형될 수 있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조통, 왕순당 조용강 역시 실형을 선고받습니다. 결혼생활 내내 외도를 일삼고 폭군이었던 아픈 아이조차 외면했던 왕문도. 새로운 사랑을 지키기 위해 연인과 공모해 전 남편을 살해한 조소훈. 그러나 법정에서 그녀는 끝까지 자신은 살인을 돕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자기 딸과 사랑하는 여인 조소훈을 지키기 위해 살인을 했다는 왕빈. 그는 법정에서 범행을 저지르는데 조소훈의 도움이 결정적이었다고 주장하죠. 여러분은 이 세 사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들에게는 어린 두 딸이 있었는데 지금은 성인이 되었을 딸들이 부디 큰 상처 없이 잘 살아가고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기 미래를 준비하며 하루하루 성실히 노력하는 꿈 많은 여대생이 있습니다. 봄이 찾아온 3월의 어느 날 저녁, 여대생은 학교 선배들과 가볍게 술 한잔을 하고 기숙사로 돌아갑니다. 그녀는 밝게 웃으며 바래다준 선배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 됩니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2012년 3월 26일 월요일 낮 12시, 산시성 지양현에 사는 정씨는 이상한 문자를 하나 받습니다. 딸이 놀러 나왔다. 배달차에 치여 교통사고로 당했습니다. 정씨는 시계를 봅니다. 지금은 딸이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있을 시간입니다. 이유 없이 수업을 빼먹을 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녀는 누가 문자를 잘못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시 확인해 보니 딸의 번호로 온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자신은 딸이 다니는 대학의 교수이며 이름은 진혜전이라고 했습니다. 정씨는 아들을 불러 진 교수라는 사람에게 전화해보라고 시킵니다. 아들의 전화를 받은 진 교수가 말합니다. 니라닝이 지금 크게 다쳐서 빨리 수술해야 해요. 6만 위안을 가지고 지금 당장 병원으로 오세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는 바로 전화를 끊습니다. 놀란 정씨가 다시 전화해보지만 전화기는 꺼져 있습니다. 잘못 보낸 문자라고 생각했는데 의문의 남자가 교수라며 딸의 이름까지 언급하자 진짜 딸이 다쳤다는 생각에 패닉에 빠진 정씨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딸이 다니는 학교에 전화합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재학생이 크게 다쳤다는 연락을 받은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어지는 학교 관계자의 말에 정씨는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에는 진혜전이라는 교수님이 안 계세요. 학교에는 진혜전이라는 교수가 없었습니다. 정씨는 딸 친구들로부터 더 놀라운 사실을 듣게 됩니다. 이틀 동안 딸을 만나거나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놀란 정씨는 경찰에 딸의 실종 신고를 하고 서둘러 딸이 있는 서안으로 향합니다. 니라닝, 1992년 출생, 당시 나이 20살, 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으로 정씨의 하나밖에 없는 딸입니다. 니라닝의 기숙사 룸메이트에 따르면 니라닝은 토요일 저녁부터 월요일 지금 시간까지 기숙사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다고 하죠. 니라닝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먼저 대학교 주변에 있는 병원으로 갑니다. 하지만 병원에는 니라닝이라는 사람이 와서 치료를 받았다거나 병원에 입원했다는 기록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니라닝의 휴대전화도 꺼져 있어 니라닝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달리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단서를 찾기 위해
니라닝의 친구들을 찾아갑니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니라닝은 착해서 애들하고도 참 잘 어울렸어요. 딱히 누구와 싸운다거나 갈등을 일으키는 모습을 본 적 없어요. 니라닝의 친구들을 조사하던 경찰은 중요한 단서를 하나 포착합니다. 3월 24일 토요일 저녁, 니라닝은 같은 학교 선배 몇 명과 함께 학교 밖에서 가볍게 술도 한잔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 그녀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니라닝의 남자친구는 토요일 저녁 5시쯤 그녀와 연락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밤 10시 이후부터는 연락이 완전히 끊겨버렸다고 하죠. 니라닝은 4학년 선배들 몇 명과 특히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들은 자주 어울려 놀았죠. 24일 토요일 저녁 역시 니라닝은 4학년 선배 6명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경찰은 니라닝과 함께 어울렸던 4학년 선배들을 찾아갑니다. 저녁 9시쯤 니라닝과 간단하게 술 한잔 했어요. 그리고 9시 50분쯤이었나 자리를 끝내고 모두 기숙사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니라닝의 룸메이트는 토요일 저녁 니라닝이 기숙사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선배들과 헤어지고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에 니라닝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합니다. 3월 27일 화요일 오전, 니라닝의 어머니 정씨는 다시 딸의 휴대전화 번호로 문자 한 통을 받습니다. 그녀의 등에 식은땀이 흐릅니다. 당신 딸은 지금 우리 손에 있다. 오늘 저녁 9시에 8만 위안을 가지고 시계탑으로 올 것. 니라닝이 납치됐습니다. 정씨는 바로 경찰에 이 사실을 알립니다.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갑니다. 니라닝과 함께 술자리를 했던 선배 6명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그녀는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 즉 학교 안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경찰은 이 점에 주목합니다. 아무리 시간이 늦었다고 해도 학교 안에는 분명 학생들이 있었을 거다. 강제로 그녀를 끌고 가는 건 어려워. 그렇다는 건 범인은 니라닝과 알고 있는 사람이다. 경찰은 면식범의 소행으로 판단하고 니라닝 주변 인물을 중심으로 수사합니다. 경찰은 니라닝이 사라지기 전 함께 있었던 선배 6명을 불러 그날의 일을 조사합니다. 3월 24일 토요일, 니라닝을 포함한 7명의 학생이 학교 근처에서 마장을 즐기고 있습니다. 저녁 9시, 그들은 야시장에서 간단히 먹을 것을 곁들여 술을 마십니다. 저녁 9시 50분경, 일행은 학교로 돌아와 각자의 기숙사로 향합니다. 그들이 헤어진 지점에서 니라닝이 지내는 여자 기숙사까지는 불과 몇십 미터밖에 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기숙사 앞에서 헤어진 거죠. 달큰하게 취한 일행들이 먼저 기숙사로 돌아가고 4학년 선배 순징레이 혼자 남아 니라닝을 여자 기숙사까지 바래다 줍니다. 순징레이와 니라닝, 두 사람은 평소에도 사이가 유별나게 좋았습니다. 이전에도 모임이 늦게 끝나면 순징레이는 꼭 니라닝을 기숙사까지 바래다 주었죠. 진술을 조합한 결과 경찰은 니라닝을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순징레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경찰은 몰래 그의 뒤를 조사합니다. 조사에서 순징레이는 니라닝이 기숙사로 들어가는 걸 보고 자기는 남자 기숙사로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순징레이의 룸메이트는 순징레이가 24일 토요일 저녁 11시 전에 기숙사로 돌아왔다고 진술하죠. 그렇다면 니라닝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그녀는 기숙사로 들어가는 척하다 순징레이가 남자 기숙사로 돌아가는 걸 보고 바로 빠져나와 다른 곳으로 간 걸까요? 니라닝의 대학 주변은 성중촌이라고 불리는 마을입니다. 니라닝의 친구들 말에 따르면 그녀는 학교 주변 마을 성중촌에서 주로 활동했습니다. 학교 주변을 떠나는 일은 거의 없었죠. 친구들은 니라닝 혼자 어디 멀리 간다는 건 상상하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학교 주변을 집중적으로 수사합니다. 얼마 후 경찰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니라닝은 사건 당일 저녁 기숙사로 들어가지 않고 학교 밖으로 다시 나옵니다. 그녀는 성중촌에 있는 한 낡은 주택가로가 야오잉이라는 친구에게 전화를 합니다. 나 지금 친구 일 도와주러 잠깐 너희 집 아래에 왔어. 니라닝과 야오잉은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는 전화를 끊습니다. 이것이 그녀와의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니라닝이 친구 야오잉과 통화를 한 건 24일 저녁 10시 10분경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니라닝은 순징 레이 등 선배 6명과 간단히 술자리를 하고 헤어집니다. 그리고 순징 레이와는 여자 기숙사 앞에서 헤어지죠. 그런데 친구의 부탁으로 기숙사에 들어가지 않고 친구를 도와주러 학교 밖 성중촌으로 갑니다. 늦은 시각, 니라닝에게 도와달라고 말한 친구는 누구일까요? 그 친구를 찾아야만 합니다. 경찰은 니라닝의 룸메이트와 친구들, 주변인을 중심으로 단문 수사를 벌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 말이죠. 그는 바로 순징레이입니다. 경찰은 니라닝을 학교 밖으로 불러낸 친구가 순징레이가 아닌지 의심합니다. 경찰은 모임이 끝나고 기숙사로 돌아가기까지 약 1시간가량 순징레이의 행적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니라닝을 여자 기숙사까지 바래다 주었다는 것도 순징레이의 말뿐이었지 확인된 사실은 아니었죠. 학생들의 행동 반경이 학교 혹은 그 주변으로 국한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경찰은 순징레이가 범행을 저지를 시간은 충분했다고 판단합니다. 경찰은 순징레이를 주요 용의선상에 올리고 수사를 벌입니다. 3월 27일 저녁 경찰은 순징레이를 경찰서로 소환합니다. 순징레이는 이전 조사와 달리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차를 타고 경찰서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담배를 피웠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순징레이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의 진술은 뒤죽박죽, 엉망이었죠. 일관성 없는 진술, 잔뜩 긴장한 모습. 경찰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뀝니다. 경찰은 남자 기숙사로 가서 순징레이의 방을 조사합니다. 당신 가방에서 휴대전화 심카드를 발견했어요. 휴대전화 심카드가 한 장 더 있네요. 여기에 있는 것들 전부 당신 가방 안에 있던 거예요. 우리가 당신 가방에서 가져온 것들이죠. 경찰은 순징레이의 방에서 가방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가방에서 니라닝의 휴대전화 심카드를 발견하죠. 경찰이 니라닝의 심카드를 분석해보니 니라닝의 어머니 정씨가 받은 협박 문자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바로 순징레이가 보낸 것이었죠. 증거를 확보한 경찰은 강하게 순징레이를 압박합니다. 결국 그는 니라닝의 실종이 자신과 관련이 있음을 시인합니다. 그러면 순징레이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순징레이는 범행 전 학교 주변 198번지에 방을 하나 얻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자기를 좀 도와달라며 니라닝을 그 방으로 불러냅니다. 24号晚上，9点50多一点吧，我叫住倪兰英，让他一块跟我去到那个出租的房子里去拿点东西。绑架并杀害。 순징레이는 죽은 니라닝을 침대 밑에 숨깁니다. 그리고 모임이 끝나고 바로 온 것처럼 보이기 위해 있는 힘껏 기숙사로 달려갑니다. 나름 알리바이까지 생각하는 영악함을 보였군요. 다음날 3월 25일 일요일 저녁 순징레이는 다시 198번지에 있는 방으로 가 니라닝을 포대에 담습니다. 그리고 고속철도 다리 아래에 있는 폐가의 니라닝을 유기합니다. 순징레이는 학교로 돌아와 공중 화장실 하수구에 니라닝의 휴대전화와 학생증을 버립니다. 하지만 니라닝의 휴대전화 심카드는 따로 꺼내 친구에게 빌린 휴대전화에 넣습니다. 그리고 학교 교수를 사칭해 니라닝의 어머니에게 연락해 니라닝이 교통사고가 났다며 병원비를 요구합니다. 여기까지가 순징레이의 진술입니다. 순징레이는 대체 왜 평소 그렇게 가깝게 지냈던 동생 니라닝을 죽인 걸까요? 그의 요구대로 돈 때문이었을까요? 순징레이의 부모는 산동 연태시에 사는 어부입니다. 그의 가정 형편은 그리 넉넉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순징레이는 대학교에 들어가서부터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스스로 학비와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그는 아르바이트로 매달 약 1200위안, 우리 돈 약 22만원을 벌었습니다. 당시 중국 물가를 고려해 볼 때 1200위안은 학생이 한 달 살기에 그리 부족한 돈은 아니었습니다. 2010년 9월 순징레이는 사업 수완이 무척 뛰어났습니다. 그는 대학생들이 당구 치는 것을 좋아한다는 사실에 착안해 당구장 사업을 하기 위해 사업 자금으로 부모님에게 2만 위안, 우리 돈 약 37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순징레이는 학교 앞 성중촌의 당구장을 엽니다. 대박이 날 거라는 그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당구장이 잘 되면서 그는 한 달에 5천 위안을 벌게 됩니다. 순징레이 스스로 학비와 생활비를
모두 해결하고도 남는 돈이었죠.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진 순징레이는 자주 친구들에게 밥과 술을 샀습니다. 친구들은 순징레이를 통 큰 남자라며 남자 중에 남자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순징레이는 자기가 마치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만 같아 우쭐해졌습니다. 이때가 순징레이 인생에서 가장 빛났던 순간입니다. 순징레이는 당구장에서 1학년 신입생 니라닝을 알게 됩니다. 니라닝은 당구장에 자주 놀러 왔고 순징레이를 친오빠처럼 따랐습니다. 순징레이 역시 니라닝을 자기 친동생처럼 아꼈습니다. 옆에서 친구들이 보기에도 두 사람 관계는 뭔가 좀 특별했습니다. 그런 두 사람이었는데 순징레이는 왜 니라닝을 죽인 걸까요? 바로 돈 때문이었습니다. 2011년 10월 순징레이는 4학년이 됩니다. 졸업반이 된 그는 본격적으로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 자기가 운영하던 당구장을 다른 사람에게 팝니다. 그리고 당구장을 판 대가로 4만 6천 위안, 우리 돈 약 850만 원 상당을 받게 됩니다. 당시 중국 물가를 생각하면 이 돈은 순징레이가 졸업할 때까지 충분히 쓰고도 남을 만큼의 큰 돈이었습니다. 갑자기 목돈이 생긴 순징레이는 주체를 못하고 흥청망청 돈을 써댑니다. 2012년 1월 순징레이는 수중에 단돈 3천 위안만 남습니다. 불과 3개월 만에 그는 그 큰 돈을 다 써버립니다. 학비와 차를 사는데 반을 쓰고 반은 자기를 보러 온 여자친구를 위해 씁니다. 순징레이와 그의 여자친구는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순징레이는 서안에서, 여자친구는 산동에서 대학교를 다녔습니다. 두 사람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만은 변치 않았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순징레이의 여자친구가 순징레이를 만나러 서안으로 옵니다. 여자친구가 서안에서 지내는 동안 순징레이는 먼 길을 온 여자친구를 위해 매일같이 비싼 선물을 사주고 비싼 레스토랑에 데려갑니다. 이렇게 그는 석 달이 지나기도 전에 당구장을 팔아받은 돈의 대부분을 써버립니다. 2012년 설날, 설을 맞아 순징레이와 그의 여자친구는 함께 부모님이 계신 산동에 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간 순징레이는 산동에 있는 한 회사의 면접을 봅니다. 다행히 결과는 좋았습니다. 순징레이는 졸업 후 산동에 있는 이 회사에서 일하기로 합니다. 직장을 구한 순징레이는 여자친구에게 청혼을 합니다. 두 사람은 졸업하면 바로 결혼하기로 약속하죠. 모든 일이 순조롭게 다 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순징레이에게는 여자친구에게도 말 못할 고민이 있었습니다. 졸업까지는 아직 몇 달이나 남았는데 순징레이 수중에 돈이 없었습니다. 돈이 없다고 부모님께 또 손을 벌리자니 면목이 없어 쉽사리 입 밖으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징레이는 여자친구도 좋은 회사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지금으로선 여자친구가 좋은 회사에 들어갈 방법은 관시, 그러니까 인맥을 이용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려면 돈이 필요했죠. 하지만 순징레이는 현재 여자친구의 취직을 도울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앞가림하기도 힘들었죠. 다시 학교가 있는 서안으로 돌아온 순징레이의 생활은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늘 친구들 앞에서 자신만만하고 우쭐대던 그였지만 돈이 떨어진 그는 여기저기 밥을 얻어먹고 신세를 져야만 했습니다. 사실 순징레이는 자기가 친구들보다 잘났고 위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은근히 친구들을 무시하고 깔봤죠. 그런데 친구들한테 얻어먹고 다니고 아쉬운 소리 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 참담하고 자존심 상했습니다. 그는 초라해진 자신의 모습에 심한 분노를 느낍니다. 가난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내 진짜 모습이 아니야. 순징레이의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며칠 후 순징레이가 졸업 후 출근하기로 한 산동 회사에서 3월 30일부터 출근하라는 연락이 옵니다. 지금 순징레이의 정신은 온통 여자친구의 일자리를 찾는 일에 쏠려 있습니다. 순징레이는 여자친구를 좋은 회사에 들어가게 하는 일만이 자기의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죠. 조급해지면 조급해질수록 그는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 없게 됐고 결국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구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설사 그것이 윤리와 도덕, 법을 어기는 일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한 가지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 생각은 절 미치게 했죠. 아마도 마음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제 마음은 정상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낮에는 좀 나았어요. 그런데 잠자리에만 들면 마치 뭐에 홀린 것처럼 나쁜 생각들만 떠올랐어요. 말하자면 납치 같은 건 말이에요. 바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순직 레이는 처음에는 대학교 주변 마을 성중촌에 사는 아이들을 노렸습니다. 하지만 얼마간의 관찰을 통해 그는 부모 몰래 아이를 데려온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깨닫습니다. 대부분의 부모가 아이들을 너무 잘 돌보고 있어 그 틈을 노리기가 어려웠습니다. 그의 계획은 흐지부지 됩니다. 얼마 후 여자친구가 순직 레이에게 빨리 고향 산동으로 오라며 그를 재촉합니다. 하지만 순직 레이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는 점점 더 초조해집니다. 그리고 그 초조함은 순직 레이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기와 가까이에 있는 바로 손을 뻗을 수 있는 니라닝을 타깃으로 잡습니다. 2012년 3월 24일, 순직 레이는 3월 28일에 산동으로 돌아가는 기차표를 구매합니다. 이제 서안을 떠날 날이 4일 남았습니다. 그는 오늘을 디데이로 잡습니다. 저녁 9시, 순직 레이는 친구들과 함께 간단한 술자리를 갔습니다. 함께 자리했던 어느 누구도 순직 레이가 평소와는 다르다는 걸 느끼지 못합니다. 순직 레이는 니라닝을 주시하며 기회를 엿봅니다. 술자리가 끝나고 늘 그랬던 것처럼 순직 레이가 니라닝을 여자 기숙사 앞까지 바래다 줍니다. 니라닝이 기숙사로 들어가려는 순간 그가 니라닝을 부릅니다. 저기 미안한데 내가 성중촌에 방을 하나 빌렸거든. 괜찮으면 잠깐 물건 옮기는 것 좀 도와줄래? 니라닝은 흔쾌히 도와주겠다며 순직 레이가 빌린 198번지 방으로 갑니다. 순직 레이는 니라닝이 방심한 틈을 타 천으로 그녀의 목을 조릅니다. 서서히 그녀는 숨을 거둡니다. 李纯全是发紫的，我当时就很害怕。我说师妹，师妹，我喊了2声，她没反应了。 순직 레이는 이렇게 니라닝의 목숨을 빼앗습니다. 그는 주변에서 보기에도 무척 각별한 사이였던 친동생과 같았던 니라닝을 여자친구를 좋은 회사에 취직시키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순직 레이는 니라닝의 어머니에게 연락해 니라닝이 교통사고가 났다며 수술비로 6만 위안을 갈취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설픈 그의 거짓말은 금방 들통이 나고 말죠. 그는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는 시계탑으로 8만 위안을 가지고 오라며 협박 문자를 보냅니다. 하지만 어처구니 없게도 순직 레이는 아무 계획이 없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돈을 받을지, 사람들 눈을 피해 어떻게 시계탑을 빠져나갈지 등등 말이죠. 그래서 그는 돈 받는 것을 포기하고 시계탑에 나가지 않습니다. 사실 순직 레이는 돈에 그렇게 안달복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가 이번에 들어간 회사 월급이 당구장을 운영하면서 번 돈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이죠. 그가 여자친구의 취업을 돕기 위해 돈이 필요했다면 그냥 착실하게 순리대로 회사만 다녔어도 될 일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를 이렇게 조급하게 만들었던 걸까요? 순직 레이 자신도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한 사람의 그릇된 욕망 때문에 꿈 많은 20살의 여대생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2012년 11월, 서안시 중구민민법원은 순직 레이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판결에 불복한 순직 레이는 항소합니다. 2013년 12월 13일, 2심 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의 형이 언제 집행되었는지 구체적인 날짜는 찾을 수 없지만 순직 레이의 형은 이미 집행돼 지금 그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